1.5도와 2도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중에 하나가 이제 북극의 해빙이라고 했는데, 북극 해빙 소멸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북극 해빙은 1980년대에 비해서 거의 반밖에 안 남았어요. 결국에는 북극이 왜 중요하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북극은 온난화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해빙이 있기 때문에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 북극 해빙이 이 지구를 차갑게 만들어주고 있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라서 일종의 약간 면역 시스템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면역 시스템 고장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망가지잖아요.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제일 먼저 온난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북극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미래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해빙이 거의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거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언제 소멸할 것인가,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도가 되면 다 소멸될 거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 평가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언제 찾아올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후년에 온다 그러면 그 효과가 엄청 크겠죠, 영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몇 년 걸렸다 그러셨죠, 방금?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정도지만 40년? 이게 이제 근데 가속화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이게 이제 출렁출렁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말로 점점 더 빨리 내려오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기후 모델 비교를 해보면 인간 활동 넣어야지만 해빙이 줄어요, 확실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후 모델들이 뭔가 좀 둔해요. 이게 뭐가 좀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녹는 것보다 북극 해빙이 녹는 속도가 더딥니다. 근데 이 모델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 모델을 통해서 보면은 2050년 정도 되면 해빙이 다 녹을 것이다. 그래서 IPCC 보고서에서 이제 2050년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요. 북극 해빙 소멸의 시점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델들이 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속도가 느리면 어떡하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산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실제 관측 녹는 속도하고 해빙이 줄어드는 속도의 모델을 맞추는 거죠. 과거 기간에 대해서. 이 기울기를 맞춰주고, 그 기울기를 이제 맞춰준 만큼 미래를 또 이렇게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해봤더니 실제로 2050년대 보통 얘기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늘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030년대에도 다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당겨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몇 년 안 남아서 그때 이제 뉴스가 나간 게 10년도 안 남았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그럼 우리가 온실가스 줄여도 그러면 해빙 남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 중에서 이제 2070년대 정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모델을 약간 수정했더니 그 시나리오에서도 북극 해빙이 다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저희는 이제 리포트를 할 때는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닌 거다, 한 10년 정도 당겨졌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야에서 특히 이 생각해 보시면 북극을 둘러싼 나라들이 북미도 있고 유라시아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 나라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논문이 딱 발표됐을 때에 심지어는 정치나 군사 쪽에서도 관심이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직접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북극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북극 항로 열렸다고, 새로운 기회라고 막 좋아하는 그런 경제면 기사들을 봤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북극 해빙이 사라지면 뭐 북극권 걱정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북극 해빙이 만약에 완전히 소멸되면 그게 2050년이든 2070년이든 북극권만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에 있는 인류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향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하고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상 기후인데, 북극이 원래 차가운데 이제 북극 해빙이 녹으면 이제 거기가 뜨거운 물이 드러나기도 하고 햇빛이 더 반사가 덜 되기도 해서 북극이 온난해지거든요. 바로 이제 밀접하게 북극 해빙 녹으면 그 지역부터 엄청 따뜻해지는데, 북극 온난화가 되면은 이제 이상 기후가 더 많아진다, 이런 연구들은 정말 많이 있었고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해빙이 빨리 소멸이 되면은 북극 온난화가 그만큼 빨리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중위도 지역에 특히 이제 많은 이상 기후들이 훨씬 더 자주 그리고 강하게 생길 수 있다. 그게 혹시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자주 듣는 뭐 제트 기류가 약화되면서 뭐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와서 뭐 이상한파 뭐 그런 이야기랑 관련이 있는 말씀 아닌가요? 맞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걸 알고 계시네요. 아니 네. 근데 그게 일기예보에서 매일 듣기는 하는데 네. 왜 제트 기류가 약화되면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지?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북극이 온난화가 되면은 북극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따뜻한 지역과 찬 지역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제트 기류라는 거는 온도 차이가 크면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강한 볼텍스가 있으면 소용돌이? 소용돌이가 네. 있으면 거기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못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약화되니까 찬 공기가 중위도까지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강한 한파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중위도에서는. 그러니까 그 소용돌이가 그 찬 공기가 이쪽으로 넘어온 걸 막아주고 있었는데 그 소용돌이가 약해지면은 넘어와서 우리나라가 추워진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본다면은 추운 공기를 막아주던 이제 방어막이 없어지는 건데 사실 그 멀리도 아니에요. 작년도 우리 경험했잖아요. 엄청 추웠잖아요. 작년에 굉장히 좀 추웠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지금 이게 그 북극이라니까 우리가 이제 멀게 느끼지만 사실 되게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게 바로 옆에 계신 국 교수님이 하셨던 연구도 있어요. 2022년 논문이었는데 북극에서 이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아시아 쪽에도 굉장히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 그것이 그냥 온도만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산림이나 뭐 작물 수확 이런 데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걸 또 정량적으로 발표하셨었는데 뭐 한국엔 당장 뭐 개나리 꽃피는 것도 늦어지고 이런 식으로 큰 생활의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리 있다고 그냥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한테 직접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그런 그 장소예요. 제 연구를 좀 찾아봐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연구를 안 찾아보네요. 이렇게 찬 공기 오면 특히 이제 초봄, 이른 봄에 이제 맹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른 봄에 이제 어떤 우리 생태계나 또는 곡물이 이제 냉해를 받으면 그 1년 생산량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게 논문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북극의 온난화 관련 생각해 보시면 북극에 해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상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북반구는 북극이 제일 추운 데잖아요. 근데 북극에 해빙이 없으면 북극은 아무리 추워봤자 이제 0도인 거예요. 그럼 가장 추운 지역이 육지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기후 시스템이 해빙이 있을 때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기후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만큼 이제 북극의 해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리즈로 계속 여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북극이 이제 그 얘기를 질문을 많이 하죠. 북극 해빙이 다 녹으면 해수면 상승할 거냐? 그러면 이제 지금 먹고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얼음 다 녹으면 넘치니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안 넘치잖아요. 북극 해빙은 물에 둥둥 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녹으면 해수면 상승에는 거의 영향을 안 줍니다. 그렇지만 북극이 온난해지면은 바로 옆에 있는 그린란드 빙상이 지금도 많이 녹고 있는데 더 빨리 녹고 있고요. 전 지구 온난화되면 남극까지 가겠죠. 거기 있는 빙상 빨리 녹고 그럼 해수면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가속화돼서 더 상승할 것이고 가장 또 중요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동토층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시베리아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 이제 영구 동토층이 아니고 녹아서 그쪽에서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한데요. 고대 바이러스가 막 바이러스도 득식을 나오죠. 하다면서요. 네, 막 탄저균 막 이런 거 우리한테 지금 면역이 없는 바이러스들. 근데 이제 메탄 바밍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속에 메탄이 많이 들어있다, CO2도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또 들어보셨나요?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겠네요. 그러니까 영구 동토층에는 지금 대기에 있는 탄소를 다 합친 거에 2배가 영구 동토층에 묻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녹기 시작하면 그만큼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녹으면서 이제 웅덩이 형태, 호수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메탄가스가 나와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의 29배가 되는 강력한 온실기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북극 해빙으로 시작했는데 악순환이네요, 악순환. 네, 정말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북극 해빙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1.5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교수님. 포기하지 맙시다. 제가 포기한 게 아니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아쉽다. 조금 넘어갔다가 빨리 내려오는 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가장 긍정적인 경로인데 그렇게 되려면 정말 탄소 중립이 지금 2050년 목표로 한 것도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2050년은 그거보다 빨리 탄소 중립 달성하면 혹시 21세기 후반에는 1.5도 밑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낙관적인 결론을 내고 있는데 지금 막 논의한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이유 때문에 얘가 기후가 서로 대목임 작용이 막 생겨가지고 더 가속화되면은 그때도 소용없는 거죠 사실은.
탄소 중립이 이제 2050년으로 얘기가 되니까 되게 멀게 느껴져서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25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2050이라니까 좀 이제 미래 같잖아요. 근데 사실 탄소 중립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넘었다가 다시 이제 안정화되는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달성하는 중간 경로거든요. 그게 돼야지 21세기 말에 그게 달성이 될 수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또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중간 경로를 설정을 해놨어요. 전 국가들,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하는 것인데, 걔는 목표가 2030년이에요. 사실은 2030년에 한국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을 해야 됩니다.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지금 먼 할수 게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늘고 있어요. 근데 줄기는커녕. 약간 이제 뭐 피크를 치긴 했지만 뭐 많이 이렇게 의미 있는 감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할 게 아니고 30년 NDC를 어떻게든 최대한 달성하는 방안을 각국이 지금 강구해야 되는 시점인데, 전 세계 지금 동향은 그쪽과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휴,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논의한 그 내용 중에서 저희가 지금 북극을 많이 얘기했고 북극의 온난화 그 여파를 얘기했는데, 이 앞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논의했던 해양 온난화 내지는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생긴 걸 보면은 물이 훨씬 넓게 덮고 있잖아요. 70%가 바다고 30%밖에 안 되잖아요, 육지는. 그러니까 지구는 우주에서 봐도 이제 물의 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바로 직결되는 게 우리가 초반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수증기가 엄청나게 이제 증가할 것이다. 1.5도와 2도의 차이는 수증기가 0.5도 그럼 몇 %나 증가할까요? 전 지구적으로. 아니 쉽게 1도가 증가하면 수증기가 몇 % 증가한다. 이런 아마 뉴스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7%인가 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역시 본 것 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기가 이렇게 들고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건데, 0.5도 되면은 한 3.5% 이 정도 증가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바로 겪게 되는 것은 그 수증기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비. 극한호우죠. 네, 비죠. 특히 이제 한꺼번에 떨어진다는 건 아주 강력한 상승 기류가 생기면 이 수증기가 그대로 다 응결이 돼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극한 강수 또는 극한 호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논의한 0.5도의 차이, 1.5도와 2도의 차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걸로 발현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시간당 100mm 이상 몇 번 우리나라에 발생했는지 그게 뉴스가 돼서 나왔었는데요. 2022년에 그 서울 강남에 141mm가 오면서 이제 강남이 다 잠기고 그 유명한 사진도 있고 그런데, 근데 작년에는 장마철이었어요. 근데 9차례 이상 나타났어요. 이게 전라도도 나왔다가 이제 이 경기도 중부지방까지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서 나타났는데, 시간당 100mm가 넘어가는 것이 이제 일상화됐다, 뭐 이런 이제 보고도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보통 뭐 집중호우라고 표현하는 게 시간당 한 30mm 정도만 돼도 앞유리가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기상청에서 아마 사용하는 호우의 기준일 건데, 장대비, 뭐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네네. 100이면 그 뭐 3배가 훨씬 넘는 게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이제 경험하신 분들 목격담 들어보면은 이제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다고 막 하긴 하는데, 그거에 맞게 우리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인프라는 준비가 안 되는데 기후 변화는 진행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또 집중 호우도 오고 하니까 피해를 고스란히 그냥 또 안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0.5도의 차이는 어떤 평균적인 온도나 뭐 평균적인 강수 이런 데서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증기가 한 3.5% 증가한다고 치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평균적인 그런 변화보다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극한 강수도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수증기가 증가한 만큼 오히려 수증기보다 막 더 증가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더운 거를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도 열 스트레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서울에 열대야가 막 이제 되게 늦게까지 생기면서 뉴스가 됐었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습도가 되게 높았어요. 거의 60% 정도, 밤에도 뭐 평균적으로 한 60% 이상 습도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기록을 보면은 한 40% 이렇게 폭염이 왔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좀 습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작년에는 이 우리나라 주변에 그 바다가 뜨거워서 아마도 그랬을 텐데 습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열 스트레스 지수라는 것이 이게 온도하고 습도를 같이 고려해서 이제 신체에 영향을 주는 그 온도로 변화를 한 건데 뭐 체감 온도라고 불쾌지수라고 부르는 그건가요? 불쾌지수라고 하고 네. 예, 비슷한 이제 개념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를 서울 그래프를 그렸던 게 생각이 났는데 이게 이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도가 높은 상태로 있으니까 온도는 비슷한데 습도가 훨씬 높으니까 계속 불쾌한 상태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0.5도의 차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될 것이다. 똑같은 온도가 증가하더라도 이게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그만큼 수증기가 많이 이제 나오면서 이 열 스트레스 지수에도 영향을 주고 제가 가장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폭염은 이게 물론 강도도 중요한데요. 이 지속 기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뭐 한 달 정도 지속되면 몸이 좀 버틸 수 있는데 그게 넘어가면 시점부터는 특히 뭐 이제 노약자나 뭐 환자들이나 이런 약하신 분들은 이제 못 버티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거를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봤을 때 좀 충격적이긴 해요. 작년에 우리가 되게 이제 심한 더위를 겪었는데 9월까지 막 더웠잖아요. 1.5도가 되면 그렇게 될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될까? 열 스트레스가 막 몇 달씩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여름은 한 일주일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때쯤에 휴가를 많이 가잖아요. 추석날까지 더웠다니까요. 이제는 좀 바뀌었는데요. 네. 7말 8초 한 일주일 정도면 정말 피크를 치는 더위였는데 이게 1.5도가 되면 한 달 정도는 그냥 기본이 되는 거더라고요. 아, 그러면 1.5도가 되면 여름 휴가 기간을 늘려야 되겠네요. 늘려야 되죠. 여름을 네. 확실하게 쉴 수 있도록 네. 저희 남반구 가서 쉬도록 해줘야죠. 저는 에어컨 잠깐 고장 난 거 가지고도 힘들었는데 아예 에어컨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또 안에서 일하지 못하고 밖에서 일해야 되는 직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뭐 건설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특히 또 우리 농업은 고령자들이 많이 농업에 종사하시는데 막 쓰러지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그런 소외계층 취약자들한테 더 집중되는 것이 또 큰 사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지구 온난화는 제일 불공정한 현상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선진국에서 이게 그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직접 피해를 보는 건 개발도상국 가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극한 기후가 나타나면은 부유층보다는 이제 소외층이 피해를 받고 있고, 또한 현상학적으로도 비가 많이 온 곳에 더 많이 오고 가뭄이 있는 지역에서는 더 가뭄이 오고 굉장히 양극화를 계속 심화시켜주는 현상이다 하는 것이죠. 예. 뉴스에는 가끔 이제 정말로 이렇게 쓰러지신 분들이 발생하면 한 번씩 나오니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집계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는 그런 통계가 따로 없고 온열 질환에 의한 사망 이런 것만 있는데 그건 굉장히 과소평가돼 있어요. 한 해에 아무리 더워도 뭐 100명이 안 넘게 집계가 돼요. 근데 최근에 한 2, 3년 전에 2022년으로 기억하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걸 좀 초과 사망자 개념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훨씬 많더라고요. 한 200명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좀 한국은 상황이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겁니다. 그 매년 유럽에서는 스페인 연구소가 유럽 전 지역의 그 초과 사망자, 열파에 의한 초과 사망자를 그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2022년 같은 경우 지금 이후보다는 덜 더웠던 해인데 한 해에만 7만 명이 초과 사망한 걸로 집계가 됐어요. 근데 유럽 인구가 한 5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한 10배쯤 되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바꿔서 비교를 해본다면은 한국에서 한 해에 뭐 거의 한 7천 명 정도가 사망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 거의 30배 이상이 사망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유럽이 뭐 그 준비를 못해서 그렇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도 뭔가 준비를 했지만 특히 이제 더위가 집중됐던 남부 유럽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뭐 그럴 정도로 예측이 안 되고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곳에서 많은 사망자가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뭐 유럽은 선진국이 아니라서 그런 거는 아니겠고 에어컨을 우리처럼 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문화도 차이도 있어요.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요? 에어컨 없는 곳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제가 그 유럽은. 독일에서 이제 네. 공부를 했는데 차를 사러 갔어요. 중고차를 이제 오래된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에어컨 달린 차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여름에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무더위가 아니라 그냥 온도만 좀 올라갔다가 이제 이런 상태여서 에어컨 없이 그냥 다 다니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뭐 한 20년 전이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유럽도 허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농담을 하는데 유럽 놀러 가려면 빨리 가라.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제 거기는 여름에는 특히 못 간다. 더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유럽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여름에 습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에어컨이 없이 그냥 계속 사는 사회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폭염을 많이 겪으면서 좀 많이 퍼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무더위를 겪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확실히 더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후 적응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주제에서 1.5도, 2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적당히 잘 예측을 해서 거기에서 잘 맞게 적응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 그런 피해가 왔던 거는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폭염이 올지를 예측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는데 늦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문제는 어떤 뭐 단순한 온도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제대로 예측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이제 적응해가는 이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에어컨 틀면 그건 또 에너지를 쓰니까 기후변화를 촉진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악순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아이러니에 빠질 수 있는데 어디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래서 주로 이제 죽기 뭐 직전에 참 온열질환 걸리겠다 그런 순간에 딱 차라리 뭐 에어컨 공산국가면 틀어요. 통제가 되잖아요. 쫙 온도를 다 28도로 맞춰라 그러면 맞출 텐데, 예, 저희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자율적으로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 아까 습도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어마어마한 괴물 산불을 겪었잖아요.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이 산불 위험 기간이 그린피스가 발표를 했는데 산업화 이전보다 뭐 120일이 늘었다든가 네,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습도가 올라가는데 왜 또 이렇게 산불은 더 많이 증가하게 된 것인지. 좋은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양극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습도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 그러니까 절대 습도라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양이고요. 상대 습도는 공기가 머금을 쓰는 양 중에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느냐는 건데요. 기후변화가 되면은 절대 습도는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육지의 온도가 바다의 온도보다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낮아지거든요. 우리가 건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상대 습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높으니까 이 땅에 있는 수증기를 다 흡수하게 되니까 건조해지니까 산불이 나타날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아까 또 양극화 문제는 비는 여름에 집중해서 내리고 건조한 봄에 좀 같이 좀 적절히 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비가 잘 안 오니까 그러니까 더 건조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멀리 얘기가 아니고 한국에서 나온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봄철 가뭄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그 반작용으로 여름에 또 비가 집중되면서 또 물난리가 또 바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이 지금 이제 고착화되고 있다는 논문이 한 2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럴 정도로 국내에서도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산불 발생 확률은 커지고 상대 습도가 떨어질수록 커지는데 상대 습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다 이제 바람도 더 불어주면 최근에 저희가 겪은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수화해가지고 뭐 산불 기상지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되느냐 온난화 될수록 더 그렇게 된다. 바람이 부는 것도 네. 기후변화랑 관련이 있나요 혹시? 바람도 강풍이 부는 것도? 강풍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기후변화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할까 그게 잘 안 나타나는 현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라는 거는 약간 상대적인 기압차로 생기는 거라서 온난화가 되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예, 이 상대적인 차이는 좀 적어지면서 이 대기 순환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 편인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극한 현상, 이상기후 이런 것들은 되게 바람이랑 관계가 많은 거예요. 바다에서 수증기를 막 수송해주고 그래야지 저희가 집중호우, 뭐 극한호우가 오잖아요. 이 서큘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기의 순환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기후변화 반응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고 싶은데 예측이 안 돼가지고 계속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저희의 어떤 목표가 돼요. 그래서 이 서큘레이션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이게 정말 온실가스 증가시켰을 때 반응인 건지 아니면 자연적인 건지 섞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전에 근데 그 기후변화 취재할 때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면 제일 이제 난감해하시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 다 기후변화와 연결은 어떻게 돼 있는데 직접적인 연관을 통계적으로 찾기는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단발성 이벤트들인데 이거를 장기 추세하고 같이 연결시킨다는 건 되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영향을 미칠 건데 그것이 이제 단적으로 산불이 많이 났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되게 생각이 많아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뭐 긴 안목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냥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특히 극한 현상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적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런 질문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정확하게 예측할 정도로
현재 우리 지식, 우리 기후 모형이 정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과학자가 할 일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어깨가 무거우신데. 네, 그래서 기후 모델의 어떤 이제 개선하는 방향은 되게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해상도를 엄청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 해상도에도 관심이 많지만 이 기후 모델이 보통 이 지구본을 보시면 뭐 이거를 위도, 경도 1도 정도로 자르면은 360 바이 180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기후 모델이 전지구 모형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위도 1도, 경도 1도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100km, 좀 줄여 중위도 오면 한 60km 정도의 가로 60, 세로 60의 그냥 박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성긴 해상도인데요. 근데 우리가 겪는 극한호우는 서울에서도 여기에는 오는데 여기는 안 오고 그러잖아요. 서울이 엄청 넓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 국지성 호우 올 때. 예, 네. 그런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해상도를 줄여서 그래서 지금 킬로미터 단위로 이제 내려서 시뮬레이션을 해야지만 재현이 돼요. 그래서 2.5km 정도 해상도로 저희가 재현을 해봤을 때 저희가 겪었던 140mm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온난화를 이제 집어넣어서 실험해보면 겪지 못한 그런 강도의 180mm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2도 월드 됐을 때는 한 15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모델이 또 되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무튼 방향성은 확실히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늘어난다는 건 확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이 되게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자들은 도대체 최우선 순위에 뭐를 두고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가 이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은 정말 피부로 느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해상도를 높여서 바로 이제 겪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고해상도의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도 하고 관측도 하고 이거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제 원인도 찾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예측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브로드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180mm 얘기하시니까 놀라셨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180mm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저 밑에 내려가는 이제 대만이나 이렇게 아열대 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열대 기후처럼 기후가 바뀌면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일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그 국가별로 기후 변화가 미칠 영향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비교한 그런 지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긴 하지만 그 이제 인명 피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환산한 기사였는데 아무래도 추운 지역들은 이제 좀 더 피해가 적게 나오고 왜냐면 따뜻해지니까요. 그렇지 않고 더웠던 지역들이 이제 좀 피해가 많아지거나 해수면 온도가 높아졌을 때 영향받는 도시들이 이제 피해를 받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들이 많이 이제 파괴될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그 인프라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렇게 아까 뭐 180mm가 일상화된 시대가 되면은 지금 그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도시의 인프라들은 사실 버틸 재간이 없을 거예요. 아마 뭐 몇 번은 버티겠지만 이제 사고가 잦아지는 거고 그런 일들이 좀 이제 벌어질까봐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 예전에 그 오송 그 지하차도 참사 났던 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그때 저도 이제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그 금강 홍수 통제소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웠던 게 그 보통 그런 구조물들을 지으면은 그 버틸 수 있는 그 설계 그 한도들이 있어요. 뭐 계획 공수기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넘지 않아야 될 그런 한계들이 있는데 그 한계에 거의 다다랐었어요 그때. 저는 그게 넘을까봐 너무 걱정하고서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직전에 몇십 센티미터 안 남기고서 이제 비가 멈추면서 극적으로 이제 넘치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그 적정 저수 용량의 11배가 넘는 물을 금강이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송이 그 바로 그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이 넘치면서 사고가 났었거든요. 세종보의 그 계획 홍수위는 200년 홍수를 버티는 설계 용량이었어요. 근데 불과 건설한 지 10여 년 만에 그게 겪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더 일상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그 공포를 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좀 정확한 예측을 하려고 그런 아주 전례 없는 현상들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대책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를 이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응책 마련할 때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가장 극단적인 지금 것들이 막 일상화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그런 계획을 짜시는 것이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금 방법이라서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그냥 평균적인 거 보지 마시고 되게 극단적인 거는 꼭 고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그게 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되게 이제 뭐 1.5도, 2도 또 비교해보고 그리고 작년에 1.5도를 처음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지구가 어땠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좀 지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과학자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예측 좀 정확히 해봐라. 내가 좀 이렇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나를 잘 보고 내 다음 단계를 정확하게 예측해보렴.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요. 기자님이나 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구는 사실 별 영향 없잖아요. 지구는 살아남잖아요. 1.5도든 2도든 결국 문제는 거기서 살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난 괜찮거든 어찌되든 1.5도든 2도든 근데 너희 괜찮겠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지구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 겪는 시대일 것 같아요. 이렇게 대형 포유류가 80억 개체, 한 종이 80억 개체 이상이 이렇게 지구를 덮고 있는 지금 되게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지구가 아마 처음 겪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열 나면은 뭐 바이러스가 죽고 이런 것처럼 조금만 환경이 변해도 이 되게 취약하거든요. 인류한테 가장 큰 아마 위협일 거예요. 뭐 지구가 문제가 아니고 아마 우리 자신을 걱정해서라도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지구가 보기에는 인간들이 좀 야속할 것 같아요. 아니, 내 체온이 1.5도나 올랐는데 내 체온이 1.5도가 올라간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우리 이 강의를 듣기 전에 1.5도를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 강연을 통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의 체온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지구 온도 몇 도 올라갔는지 객관식으로 물어보거든요. 뭐 이제 1도, 2도, 3도, 5도 이러면 다 5도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모르고 있구나. 근데 이제 5도 정도는 올라야지 우리가 이렇게 온난화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말씀한 대로 지구의 입장에서는 이게 1.5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에너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기존에 겪지 못한 이런 극한 현상들을 겪게 되는 그런 상태다. 지구는 지금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